예,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십시다. 예, 지금 이게 40문제 풀기가 또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한번 좀 열심히 달려봅시다. 101번 문제. 이 문제, 저 버멀 토빈 모형이에요. 요건 이제 케인즈 화폐 수요에서 보면 거래 예비적 화폐 수요가 있었죠. 얘는 화폐 보유 성량, 물가, 소득의 함수야. 근데 거래 예비 동기 화폐 수요도 KPY뿐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화폐 수요를 약간 보완된 모형인데, 요거 우리 수업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화폐 수요함수 물가 곱하고요, 루트 y, 그리고 여기 이자율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에 b, 이렇게 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거래 목적 하기 위해서 화폐를 쓰는데, 요 도출 과정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렇습니다. 요 b가 요게, 예, 자, 채권을 팔고 통화 보유하는 것이죠. 화폐 보유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채권을 파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B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가 될까요? 화폐 수요가 물가의 증가함수가 되죠. 소득과 거래 비용이 많을 때 이것의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 이자율, 얘는 이자율이 내려야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 거래 예비 화폐 수요도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채권 팔아야 통화로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때 비용 요것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이거 수업에서 우리 보통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않.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채권 팔고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잘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화폐 보유를 많이, 보유량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셔도 좋고, 102번, 요건 중요한 문제죠.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우리 기존에 여기서 거의 시험에 안 났는데 올해 국제경제학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국제 수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완전 자본 이동 가능하고요. 물가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ISLM BP 모형이다 이거지. 고정환율제도 소국 개방, 정부 지출, 재정정책, 통화정책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자, 정부 지출 증가,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가 오르죠. 이게 문제라. 그러면 증권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수지 균형이다가 흑자가 됐어. 외환시장이 초과 공급이 됩니다. 그럼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내리죠. 고정환율이니까 환율은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죠. 당국이 나서서 외환을 매입하게 되죠.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내려. 그러니까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더 커지게 되죠. 이자율이 내려서 또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폐쇄 모형에 비해서 재정정책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통화정책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통화량 늘려서 이자율이 내리게 되죠. 자, 반대지. 이자가 내리게 되니까 자본이 유출되어 국제수지 적자, 외환시장 초과 수요 상태가 되어서, 그지, 변동환율제도라면 환율이 오르겠죠. 고정환율이니까 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
당국이 나서서 외환을 매 각 필요한 만큼 팔아줘야 되지. 이게 중요하지. 따라서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확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좀 늘리려고 했으나 대외 요인에 의해서 통화량이 줄게 되니까 어때요? 고스란히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죠.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요거 고정환율제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 요게 오르게 되죠. 외환 보유고 증가한다는 얘기지. 매입 그런 얘기고, 통화정책은 소득을 늘릴 수가 없어요. 리을 통화가치 평가 절상, 환율이 내린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환율이 내려. 내리면 어때? 수출 감소, 수입이 증가해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가만 보니까 소비함수, 투자, 정부지출, 조세 쭉 주어져 있으니까 요게 3보면 정액세 모양이죠. 국민소득식을 보면 C분의 1에 I0, G0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한계 소비세 0.8이고, 세금 요 수치 쭉 대입해 풀어보면은요 2200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완전 고용 소득이 2000으로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소득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경기 과열 갭, 인플레이셔너리 갭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지출 승수는 1-2분의 1, 0.8이니까 얘가 5가 되겠고요. 정액세 승수는 마이너스 C가 되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기억하고, 잠깐. 아니. 예, 기억하고 니은. 리, 맞단 말이야. 총생산 갭 차이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200이다 이거죠. 정부 지출 승수 0.8이니까 5. 요게 두 개가 틀렸죠. 왜? 요건 경기 침체 갭이니까 디플레이션 갭이죠. 지금 이 경우는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104번 문제가 참 대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풀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경제 원론 수준의 책에서 이런 성장 모형을 다루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객관식 문제, 회계사 포함 공무원 모든 시험에서 이거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자, 콥도그라스 함수인데요. K의 0.5, L의 0.5, E의 0.5예요. 그랬을 때 이가 뭐냐면 노동자의 효율성이야. 근로효율, 노동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노력,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저걸 유효노동 또는 실효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로자가 8시간 일해도 어떤 근로자는 좀 더 열심히,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조금 느슨하고, 또 어떤 근로자는 똑같이 8시간 일해도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 낮은 근로자가 있겠죠. 이걸 감안한 거예요. 그럼 볼게요. 묶어.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노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노동 또는 실효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장 회계 한번 해보십시다. Y니까. Y 변화율은 A 변화율인데 지금 상수니까 얘 없애버리고 0.5의 K 변화율이고 플러스 요건데 0.5에 곱하기니까 변화율을 해보게 되면 L 변화율, E 변화율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3이고요. 네, 효율성 증가율이 5래. 그러니까 이거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은 뭐냐면 균제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장에서 균제 상태는 뭐죠? 1인당 자본 그림으로 보면 균제 상태, 균형에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고 생산함수 소득 Y도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K 1인당 자본이죠. 1인당 자본 고정되어 있고 1인당 소득도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총 GDP 증가율이죠. 1인당 소득 변화율은 제로야. 그러나 균제 상태에서 총 GDP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효노동 증가율이죠. 이 변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고 5가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균제 상태에서는 K 불변, Y 불변, 그러나 총 GDP는 실효 노동의 증가율 이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이래. 가장 이제 뚜렷한 답은 104번 문제에서 보기 2번 보면 총 생산량 증가율은 2%다 이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유효노동 단위당 자본량. 유효노동 단위당 자본량 어때? 불변이야. 균제에서는 3번 노동자 1인당 생산량.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에요. 그럼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효율 증가율만큼 1인당 생산량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유효노동 단위당 생산량. 유효노동 단위당 요거지. 생산량은 균제 상태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5번 1인당 자본량. 요거 변함이 없어요. 얘 변함이 없고 얘 변함이 없다. 다만 전체 GDP가 노동 증가율, 인구 증가율만큼 증가하는데 효율 증가율 감안해서 두 개 해보면 2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가 AK 모형이죠.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자, Y equal function of K야.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어떻게 되죠? K가 증가, 1인당 자본 증가하게 되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돼요? 체감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Y equal AK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학 체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K가 증가할 때 기울기가 A로 그대로 인구 증가할 만큼 지속적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축률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한 것이 신투자가 되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저축이 투자 증가하게 되니까 얘가 계속해서 커지겠지. 증가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어때? K는 L의 K잖아요. 얘가 높아지게 되면 1인당 자본이 줄죠. 그러니까 1인당 자본이 줄게 되니까 요거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1인당 자본 증가율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서로 같겠죠. 이 경제는 항상 균형 성장 경로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형, 우리가 솔로 모형에서도요.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스스로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모형에서도 불균형 상태에서는 스스로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생적 성장이론 AK 모형을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간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SLM 모형인데 여긴 보게 되면 이래요. LM 곡선 수직이다. IS가 수평이다. 수평이다. 그럼 여기서 묻는 건 이래요. 정리할 것이 케인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케인즈는 투자수의 이자 탄력도가 작아. IS 기울기가 커요. 가파르죠.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는 커. LM의 기울기는 작아. 케인즈는 통화로는 반대지. 이러면 재정정책 효과는 크고 통화정책 효과는 작죠. 여기다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번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화폐 수요 곡선 수평이죠. 유동성 함정일 때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가 무한대야. 무한대. 얘가 무한대이면 어떻게 되죠? LM이 작다. LM이 수평선이 된단 말이야. 자, 2번 LM 곡선이 수직이래. 얘가 수직이다.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는 제로가 되겠지. 그러면 구축 효과, 재정 정책을 쓸 때 어떻게 될까 이거지? LM이 수직이고 IS인데 써봤자 IS 우측 이동 어때요? 이자율만 오르고 전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재정 정책 효과가 어때? 통화 수요 탄력도가 커야 되는데 작으니까 재정 정책 효과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4번부터 먼저 할게. IS가 수평이다. 그럼 뭐야? 기울기 제로죠. 투자수의 이자 탄력도가 무한대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IS 수평, LM 우상향. 그럼 어떻게 될까? 재정정책 효과 제로, 통화정책 효과 크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수의 이자 탄력도가 제로다. 얘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겠죠. 수직이 되겠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탄력도 그에 따른 재정 통화정책 효과 한꺼번에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피구 효과 말 나왔는데 피구 효과는 이거죠. 물가 변화할 때 실질 잔고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 잔고가 웰스 부가 되잖아요.
금융재산. 그리고 3번은 틀린 서술이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요 탄력도 하고 기울기와 재정통화정책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 뜯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뭐 이렇게 보면 답은 금방 낼 수는 있습니다. 요 문제 오랜만에 아주 쉬운 영리한 문제가 나왔지. 통화 공급 외생 변수, 실질 화폐 수요. 그럼 여기도 실질로 봐야 되겠죠. 명목이자율입니다. 화폐시장 균형이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 하락, 물가가 오르면 실질 통화량 감소, 이자율이 오르게 되겠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요게 소득의 증가함수니까 이 문제 그래서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네, 108번 갑시다. 올해 국제수지 문제가 3문제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아까 봤어요. 고정한일제도에서 독립적 통화정책 어렵다. 맞는 말이죠? 고정한일제도에서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당국이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변동환율 유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가 적자가 됐다는 거니까 순수지 줄어서요. 총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야. 소득이 줄고 이자율이 오르겠죠. 이자율이 올라서 어떻게 돼요? 자본 유입이 되고 외환시장이 초과 공급이니까 환율이 내려 통화 가치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틀렸죠? 감소하게 되면 소득이 줄고 이자율이 내리게 됩니다. 자본이 유출돼서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저 말이 틀렸고요. 4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도 변동 5번이요. 환율 변동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이게 환투기죠. 실제로.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외환을 사두었다가 오를 때 팔면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환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요. 요거는 이제 새 고전학파하고 새 케인즈 얘기인데 정책 무력, 정부 개입은 효과 없다는 것은 새 케인즈 학파죠. 총수의 외부성, 실물 경기 변동, 즉 경기 변동의 원인이 실물 경기 변동론이다. 이건 새 고전학파거든요. 새 고전학파 모형에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공급 측 변화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총수요 외부성인데 총수요가 변화한다. 이건 새 케인즈 쪽이란 말이에요. 새 케인즈 실물 경기 아니죠. 케인즈 쪽에 수요 이론이 되고. 네. 케인즈 학파 경기 침체 원인이 주로 수요 부족이 있다.
비동조적 가격 설정. 요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중첩임금 모형입니다. 중첩임금 모형은 그렇죠. 새 케인작파 모형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은 아주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비교의 판별입니다. 비교의 판별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PY, PX 상대 요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A국에 PY 4, PX 2로 놓고 0.5가 되죠. 그래서 PY, PX가 0.5, B국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나요? 이게 크죠? 그러니까 B국이 X 상대가격이 비싸, 싸. A국은 X제 비교의, 이 나라는 Y의 비교의 서로 수출하겠죠? 그리고 요게 의미가 뭐예요? Y 수량으로 표시한, 그쵸? Y 수량으로 표시된 X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건 한번 챙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111번 문제. 이게 아주 좋은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답을 내기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 환율과 구매력 평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 요거 이 스타라고 표기해 볼게요. 환율은 구매력 평가 환율입니다. 얘는 그쵸? 원화 표시 가격의 역수. 그럼 요게 원화의 구매력이 되겠죠. 이론의 힘이기 됐고, PF 역수, 가격의 역수가 구매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맥 같은 거 거기 있는 대로 보게 되면 한국 4,800원이야. 미국은 4달러야. 이제 정리해 볼게. 대분수니까 PF 외국 분자가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얘가 지금 4달러고 얘가 4,800원이니까 1,200원이 되는 거죠. 달러당 1,200원. 이게 구매력 평가야.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진정한 환율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 시장 환율은 1,300원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 환율이 더 높아.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에 하는 환율보다 실제 환율이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하나 챙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환율, 엡실론이라고 할게. P, 환율 곱하기 PF잖아요. 원화 표시 국산 가격, 외화 표시 외국 환율 곱하. 그쵸? 그럼 요게 지금 4,800원이야. 요거 4달러죠. 환율이 지금 시장 환율이 1,300원이니까 곱하면 어때요? 요게 제가 구해보니까 5,200원, 4,800원. 그래서 얘가 1보다 커. 요게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럼 이제 하나 볼게요. 만약에 PPP가 성립해. 이렇게 환율이 결정돼 있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1이 됩니다. 그렇죠? 구매력 평가 정확히 성립한 다음에 실질 환율 1이 돼. 근데 실제 시장 환율이 이거하고 높아서 실질 환율이 더 높게
1보다 크게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걸 가지고서 우리는 그쵸? 답을 내면 된단 말이야. 실질 환율 1번 보기요. 장기 1보다 크다 1이야. 2번 지금 현재 구매력 평가 환율을 1250원이다. 틀렸죠. 1200원입니다. 자, 3번.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요게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명목 환율은 이게 PPP가 요거야. 명목 환율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저표 다시 균형으로 가겠지. 1200원으로 내릴 거다 하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PPP 환율이 주어져 있을 때 시장 환율하고 다르면 시장 환율이 PPP 환율로 수렴해 가게 됩니다.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분석해야 되는 것인데, 보실래요? 지금 실질 환율 1보다 크죠? 균형일 때, PPP가 성립할 땐 얘가 1이 되어야 돼. 그렇다면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햄버거 가격, 미국 햄버거, 요거 변함이 없고, 명목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1보다 클 때 1로 가야 되니까 얘가 높아져야 되겠죠. 햄버거 가격은 올라야 됩니다. 이런 식의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5번 얘가 변함이 없어. 근데 1보다 커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얘 가격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내리고 얘가 내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모두 오른다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PPP하고 실질 환율 그리고 시장 환율은 PPP 환율로 수렴해 가게 돼 있다. 이걸 전제로 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112번의 문제는 이건 무슨 생각으로 출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풀 수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물론 풀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우리가 수리적으로 요것으로부터 IS 도출하고요. 요것으로부터 LM식 도출해서 균형을 찾아요. 균형 소득이 도출되겠죠. 근데 지금 잠재 GDP가 1,500이래. 그럼 요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재정정책 쓰겠죠. 승수가 요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승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ISLM 모형의 재정 승수는요,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정부 지출 승수가 B에 K에 H 이런 게 돼요. 얘는 투자수의 이자 탄력도, 소득 탄력도, 화폐수의 이자 탄력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승수가 계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건 우리가 스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번은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ISLM이라면 단순 모형에서는 요게 승수지만 ISLM 모형의 승수가 이렇게 복잡해져. 이것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문제 스킵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113번 문제인데 이게 필립스 커브 문제입니다. 이것도 만만찮아요. 자, 보시면 이게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죠. 요 식을 보면은 파이 t2에 베타에 un 플러스 여기 오차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 말입니다. 상수항 베타 자연실험을 고정되어 있으니까 un 상수항이 되지.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가 되죠. 그런데 예상물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자연 실업률의 베타 곱한 것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럼 봐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절편이 변하는 것이죠. 기울기는 차이 없어요. 기울기는 베타지. 그래서 요게 기대 부가 필립선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어떻게 돼? 예상 물가 변화하게 되면 절편이 변화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외생 변수 충격기죠. 그럼 이 안에 얘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물가와 충격에 의해서 절편이 변화하고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요 기울기가 뭐가 돼요? 베타가 되잖아요. 기억, 베타가 클수록, 그럼 보실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때? 인플레이션율이 내릴 때 실업률 변동폭은 크지 않다 이거지. 희생률은 뭐죠? 물가를 1% 내릴 때 GDP 감소율이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GDP 감소율, 이게 희석률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내릴 때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1% 감소할 때마다 GDP가 몇 퍼센트 줄었나, 이것이 희생률인데, 그럼 어때? 얘가 가파르다? AS가 가파르겠죠? 물가 변동, 생산 실업률 변화는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리을은 알죠? 얘는 단기 필립스 커브 절편 변화 이동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예상,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이 오쿤의 법칙인데요. 오쿤의 법칙은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자연 산출량, 실제 산출량의 관계야. 1 플러스 알파에 U 빼기 UN. 그래서 자연 실업률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봐봐.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 생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얘는 일정하게 되니까. 높아지면. 그런데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역의 관계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했다는 거죠. 감소하면 얘가 감소해. 그러니까 뭐지? 양의 관계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러니까 이 문제 쉽지 않죠.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요 식을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114번 문제는 노동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 요거 이제 교재 보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노동 수요 임금 탄력도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6번을 보면, 요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래도 요번에는 말이죠. 시험제도 개편 40문제 나오면서, 여기 문제가, 요게 유일한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왔는데, 그 전에 같으면 뭐 계산 문제 포함해서 많이 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고용률, 기타 등 관련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115번 문제가 지나쳤네요. 114번이고요. 115번이 지나쳤는데, 자, 116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16번 문제 이제 바로 일반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답은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직장 갖고 있는데 몸 아파서 휴직했죠. 휴직한 분은 뭐예요? 실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답이 됐고,
그 다음에 115번. 요거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노동 공급의 문제인데, 효용 함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여가와 소득. 그 다음에 소득 제약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근데 지금 여기 A가 근로 외에 소득이 있다 이거죠. 한계 대체는 체감한다. 어째 볼록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때? MRS 무차별 곡선이죠. 그 다음에 소득 제약. 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 제약이 보시면 어때요? 총 가용 시간이 여가로 소비하든지 근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될까? 임금 곱하기 근로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야? 근로 외에 소득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노동의 상대 가격이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통 공부한 거하고 다른 것은 비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른 것은 여러분 뭐 볼 수 있겠죠. 다만 근로 외 소득이 증가할 때 이게 큰다면 소득 효과만 나타나겠지.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대체효과는 노동의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근로 외 소득은 소득 효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 요거 우리가 간단하죠. 근로자의 생산성은 실질 임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 실질 임금 더 주게 되면 근로자들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라.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매출 증가, 이거 아니죠. 얘가 오르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나머지 보기는 한번 챙겨주시고요. 118번. 요거 우리가 알죠? 자연실험일 계산. S 플러스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S가 구직률, S가 실직률, F가 구직률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말이죠. 계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아직 살피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인 요 공식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도출하면 되는데 보기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자, 요거 우리가 잘 알죠. 예. 요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노동 공급, 수요, 최저임금, 요거보다 높게 설정이 됐겠지. 그러면 고용량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근로자 공급량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근로자 해고됐고 신규 되어서 요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함수식에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자, 120번. 요게 실질임금하고 경기 순환이다 관한 문제인데, 요건 사실 표현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경기 순환이다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황이면 어때? 물가 오르죠. 호황, 수요 증가합니다. 불황이면 수요 감소해서 물가 내리죠. 그런데 실질임금은 어때? 명목임금 물가로 나눈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 자,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래. 1번. 수요 충격인 물가가 변화하죠. 물가가 변해. 그런데
만약 경기 호황이다. 그럼 얘가 오르죠? 호황, 물가 올라. 실질임금 내리게 되죠? 경기 순행적이다. 어때요? 틀렸죠? 역행이지, 역행. 호황, 실질임금 감소, 반대로 움직입니다. 중척임금 모형에서 경기변동 요인이 수요 충격일 때 실질임금이 경기 순행이다. 중척임금은 뭐냐면 여러 기업, 임금이 계약에서 결정되는데 결정되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변화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오르고 내리고 그대로고 해서 얘가 거의 경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경기 실질임금은 어떻게 해? 그렇죠. 경기 순항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불확실한 것이지. 3번 효율임금은 실질임금의 경기 순행이다. 실질임금은 아까 봤듯이 경기하고 상관없어. 기업 스스로가 실질임금을 더 올려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경기하고 상관없고요. 자, 4번이 답인데 실물경기 이론, 요거 공급이라고 그랬지. 세고전압화. 실물경기, 그 나라의 생산성 증가해서 공급이 증가해. 물가가 내리죠. 양의 기술 충격,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거야. 공급이 증가해 물가가 내려요. 물가가 내리면 실질임금은 저지했다고 할 때, 그래서 실질임금을 올린다. 4번 그렇고요. 자, 실물경기 변동. 만약에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실질임금은 경기 순행이다. 그 말 볼까요?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성이 높아졌어. 노동 수요가 증가하죠. 고용은 증가했는데 임금은 그대로지.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어떻게 돼? 경기하고 반대지. 만약에 자 고정되어 있는데 호황이다. 그러면 실질임금은 줄게 되죠. 역행적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3시간 이상 하는 것이 사실 안정적으로 쫙 풀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서둘러서 그러나 빼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쭉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요약 말씀 드려보면 어떻다?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왜? 우리가 평균 50점을 맞는다고 생각하자. 60점 해도 되겠죠. 그래서요, 아까 복잡하고 계산 어려운 거 다 빼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과 기초적인 것만 정확히 얘기해 주면 올해처럼 이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1차 시험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이게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이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좀 걱정은 되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완벽하게 정확히 잘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예, 경제학이 크게 올해 난이도가 높았지만 절망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죠. 평균 50, 60점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뭐 물론 어렵겠지만 자,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기출문제를 간단히 이렇게 봤습니다. 열심히 나머지 또 2차를 하여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올해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